네, 안녕하세요. 저희 9시가 되어서 빅스타 최종 프로젝트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학회장 최가은이고요. 먼저 줌 이름을 화면에 나온 대로 모두 바꿔주시고 카메라도 모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회가 빅스타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업로드를 위한 녹화를 진행하고 있으니 방금 확인 버튼 뜨셨으면 다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회를 시작하기 전에 빅스타 지도 교수님이신 김민정 교수님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줌으로 하니까 존댓말을 써야 되냐 반말을 써야 되냐 잘 모르겠는데 처음 얼굴을 보는 친구도 있어서 두 개를 섞게 될 것 같아. 가은이한테 9시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조금 놀랬고, 야, 너희는 잠도 없냐? 나한테는 완전 한밤중인데. 그래서 야, 7시 반까지 조금 눈 붙였다 다시 일어났어. 내가 이제 발표할 자료를, 여러분 발표 자료를 보니까 대면으로 우리가 뭐 빅스타 내가 강의를 할 때보다 훨씬 콘텐츠가 좋아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이 동아리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굉장히 여러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또 임원진들이 또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만났으면 제일 좋겠는데, 야, 오늘 또 4,000명 나왔잖아. 그지? 그래도 나는 학교에 거의 이번 주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특히 이제 여기 보니까 1, 9까지는 내가 만났는데 20하고 21은 잘 모르잖아. 지금 곽서연 얼굴 처음 보네. 응? 20에도 곽서연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해가지고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한 거 잘 발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바로 또 기말고사 시작이고 방학이 또 이제 시작인데 아마 20하고 21학번은 뭐 한 것도 없이 벌써 또 겨울방학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대학 생활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할 텐데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잘 알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빅스타 회의가 오후 9시에 진행이 돼서 참석 요청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죄송했는데 흔쾌히 실시간으로 참석해 주셔서 제가 대표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의 목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활동 정리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최종 발표를 하게 된 4개 조 팀원 및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관련 공지사항을 전달드린 뒤에 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발표의 순서는 사다리 타기로 결정되었고요. 각 조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5분가량의 Q&A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폐회를 하면서 저희 쫑파티 관련해서 간단한 공지사항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자리 지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벌써 빅스타로 만난 지 9개월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3월에 저희는 파이썬 기초학습을 했습니다. 이때 문자열에 대해서도 배우고 함수에 대해서도 배우는 등 파이썬의 기틀을 닦았는데요. 유튜브에 6개 영상 올라오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을 시청을 하고 개인 과제까지 제출을 했었습니다. 4월 한 달간은 중간고사로 인해 휴회를 했고 5월에는 카페에 업로드된 PDF 자료를 바탕으로 판다스, 시본, 매트플로립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학습을 했습니다. 팀 회의를 통해서 매주 과제에 대한 정답도 도출했었는데요. 그 후에는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를 하고 머신러닝까지 학습을 했었습니다. 2학기 전까지 빅스타 교육부가 열심히 제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을 했다면 2학기부터는 팀별로 주제를 정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각 조의 팀원 및 발표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조는 팀장인 19학번 김민지, 그리고 최가은, 20학번 김지민, 21학번 곽서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케팅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켓 관리 프로모션 제안이 주제입니다. 2조는 팀장인 19학번 김유리, 그리고 이환희, 20학번 이다희, 21학번 최지연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주제는 영화 미나리의 리뷰 및 수업 분석 후 재개봉을 위한 포피 제안입니다. 4조는 20학번 팀장 류근재, 19학번 김혜리, 20학번 김도은, 박혜은, 21학번 이찬미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공익광고 주제 키워드 분석을 통한 시대별 사회 및 경제 대시보드 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5조는 팀장인 20학번 홍유지, 19학번 김보경, 김지수, 20학번 윤지수, 한승민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넷플릭스 및 박스오피스 콘텐츠 비교 분석을 통한 OTT 생존 전략 도출입니다. 다음은 평가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발표 시간은 15분 이내로 진행된다고 공지 드렸었는데요. 15분이 넘어가면 김민지 팀장님이 구두로 공지를 드리고 30초 이내로 마무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각 팀 발표가 끝나면 Q&A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가는 제가 이전에 보내드렸던 구글 폼에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본인 팀을 반드시 제외하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항목은 총 3가지로 각각 5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이썬 활용 정도, 그 다음은 인사이트 도출, 세 번째는 완결성으로 각각 5점씩 부여됩니다. 저희 평가 결과는 교수님 50%, 학회원 50% 비율로 반영을 할 예정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으로 시상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조 발표자분부터 준비해주세요.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리 영화 재개봉 시 수학 분석 및 포피 제안을 주제로 발표할 2조 이다희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의 국민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2019년도에 비해 3.2회가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전국 영화관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73.3%가 감소하였습니다. 영화계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인기를 얻었던 영화들이 재개봉하며 관객들을 영화관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봉 영화들이 이목을 얻는 상황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올해 3월에 개봉하였던 영화 미나리가 극장에서 재개봉을 한다면 어떤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먼저 미나리 영화의 리뷰를 크롤링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나리의 한국 리뷰는 네이버 영화에 등록된 리뷰를 사용하였고 해외 리뷰는 IMDb라는 영어권 영화 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리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인 OKT 클래스를 사용하여 명사를 추출하고 한 글자 키워드와 불용어를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데이터 개수를 세는 카운터 클래스를 활용하여 리뷰 데이터의 단어별 빈도수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시각화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분석 과정을 해외 리뷰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결과입니다. 국내외 리뷰 모두 가장 많이 나온 상위 10개를 비교한 결과 스토리, 영화, 가족 등의 주요 키워드가 중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해외 리뷰의 내용이 유사한 점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에서 가족, 여운, 삶, 감동 등 키워드의 등장을 보아 미나리는 가족의 감동적인 삶을 주제로 한 영화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성 분석 전처리 과정은 GitHub에서 다운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본 데이터에서 긍정 감성은 1, 부정 감성은 0으로 표시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info 함수를 통해 결측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고 결측치가 있는 행을 not null 함수를 이용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여 리뷰의 한글 외의 글자를 제거하였고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훈련용 데이터와 평가용 데이터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모델을 구축하기에 앞서 데이터를 벡터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이킨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머신러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감성 분류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평가용 데이터를 통해 감성 분석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축한 감성 분석 모델의 정확도는 85.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축한 감성 분석 모델에 문장을 입력하여 감성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정적인 감성을 담은 문장을 감성 분석 모델에 입력하였는데 그 결과 부정 감성으로 알맞게 결과를 도출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축한 감성 분석 모델이 85.8%의 정확도로 텍스트 데이터의 감성을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미나리 리뷰의 분석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미나리 리뷰 크롤링 CSV 파일을 불러와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처리한 데이터를 감성 분석 모델에 적용하였고 적용한 결과값은 라벨 열에 긍정 감성은 1, 부정 감성은 0의 값으로 저장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긍정 감성 리뷰는 3,378개, 부정 감성 리뷰는 1,432개로 나타났습니다. 감성 분석 결과를 통해 긍정 감성 단어와 부정 감성 단어를 표로 나타내는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긍정 감성 데이터와 부정 감성 데이터를 분류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글자가 하나 이상인 명사를 추출하는 데이터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TF-IDF 벡터라이저 클래스를 활용하여 데이터 안에서 단어의 출현 빈도를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출현 빈도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기 위해 매플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출현 빈도수가 높은 상위 30개 단어를 차트에 표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을 긍정 감성 데이터와 부정 감성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긍정 감성 단어 차트에서는 감동, 여운, 마음, 눈물, 공감과 같이 긍정적인 단어가 도출되었습니다. 반대로 부정 단어 차트에서는 그냥, 별로, 노잼, 뭔가, 실망과 같은 부정 감성 단어가 도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감성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미나리 영화의 네이버 리뷰의 70%는 긍정적으로, 30%는 부정적으로 영화를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나리 영화가 어느 정도 호불호가 있는 영화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 감성과 부정 감성 리뷰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시각화한 결과 긍정 감성 리뷰에는 감동, 여운, 눈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였으며 부정 감성 리뷰에서는 노잼, 실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리뷰를 긍정적으로 작성한 관객은 미나리 영화가 슬프고 감동적인 영화라고 평가하였으며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한 관객은 기대보다 재미가 없어서 실망하였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리뷰 속 명사만 추출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코포라 클래스를 이용하여 추출한 명사에 고유의 번호를 등록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각 단어가 출현한 빈도를 계산한 코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코퍼스를 이용하여 LDA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토픽의 개수를 4개로 설정하고 각 토픽별 15개의 단어를 출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시킨 LDA 모델을 PyLDA BIS 라이브러리를 통해 시각화한 후 HTML로 저장하였습니다. LDA 시각화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LDA 시각화 화면의 좌측 원의 크기는 해당 토픽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토픽 1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번 토픽과 4번 토픽의 원이 근접해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토픽에 비해 2번과 4번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번 토픽과 4번 토픽은 모두 그래프의 왼쪽 부분에 위치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3번과 4번 토픽은 감정, 감동에 관련된 단어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람다 값을 조정할 수 있는데 람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빈도수가 높은 단어 위주로 0에 가까울수록 토픽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단어를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의미한 결과의 도출을 위해 0.2, 0.4, 0.5로 람다 값을 설정하여 LDA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토픽 1번은 결말, 느낌, 여운과 같은 키워드가 등장한 것을 보아 영화 미나리의 결말과 스토리에 집중하여 결말이 준 감동과 느낌에 대한 감상을 남겼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토픽 2번은 연기, 윤여정, 한예리와 같이 배우와 배우의 연기력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토픽 2번에서는 배우들의 연기력에 관련된 감상을 남겼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토픽 3번은 원더풀, 감동, 가족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동적이고 따뜻한 가족 이야기에 대한 리뷰를 남겼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으며 주로 영화의 내용과 관련된 토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픽 4번은 토픽 2번과 유사하게 배우, 연기력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즉, 토픽 2번과 4번이 유사한 단어와 토픽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분석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서 미나리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출액, 상영 횟수, 관객 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개봉일로부터 2달치 데이터와 4월 12일로부터 한 달치 데이터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달치 데이터는 4일 단위로, 한 달치 데이터는 하루 단위로 묶어서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상영 횟수를 보면 영화가 개봉했던 3월 초에 가장 많은 상영 횟수를 기록한 후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4월 24일을 기점으로 상영 횟수가 잠깐 증가하였고 5월로 들어서면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관객 수는 3월 초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3월 중순에 다시 관객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상영 횟수와 동일하게 4월 24일 이후 다시 관객 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출액 또한 관객 수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화 해석에 앞서 미나리에 관한 주요 이슈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나리는 3월 15일에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로 노미네이트 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시간 4월 6일에 배우 윤여정님께서 미나리 영화를 통해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시각화 그래프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개봉 이후 첫 주말에 가장 높은 상영 횟수, 관객 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에 오른 3월 15일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였다가 4월부터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다 아카데미 시상 직전인 4월 24일부터 다음 주말까지 상영 횟수, 관객 수, 매출액이 모두 상승하여 3월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날에 관객 수와 매출액은 전날 대비 상승하였으나 상영 횟수는 전날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카데미 시상 이슈가 상영 횟수, 관객 수, 매출액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세 요소가 서로 큰 연관성을 가지므로 세 요소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영 횟수의 경우 관객 수와 매출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변화폭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분석입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수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미나리 영화의 강점은 배우 윤여정님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입니다. 공공데이터 시각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카데미 시상 이후 관객 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아카데미 상 수상은 미나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점은 감성 분석에서 리뷰의 30%가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기회 요소는 영화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재개봉 영화 수요가 증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위협 요소는 영화계 전체 상영 횟수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카데미 시상 이후 미나리가 역주행을 한 점과 추석 특선 영화로 TV에서 방영된 점을 비추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미나리를 보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미나리 재개봉 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진행한 시각화 해석 및 수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마케팅 믹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앞서 진행한 토픽 모델링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미나리는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력이 가장 큰 특징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앞세운 홍보 전략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소비자 참여 마케팅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개봉 전 SNS 댓글로 가족과의 에피소드 혹은 이민 경험 사연을 모집하여 가장 많은 감동을 이끌어낸 사연을 선정하여 미나리 무료 티켓과 외식 상품권을 배부하면서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정된 사연을 토대로 단편 광고를 제작하여 홍보한다면 개봉 전 이슈도 되고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프라이스와 프로모션 전략 믹스입니다. 이는 가격 할인 전략으로 미나리가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이니만큼 가족들끼리 영화를 보러 방문한 관객에게 할인을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가격 촉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덕트와 플레이스 전략 믹스입니다. 크롤링 분석 결과 미나리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따라서 OTT 채널 입점을 통해 국내 관람객에 국한되지 않도록 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차별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2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2조 발표 정말 잘 들었는데요.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그 작업 중에 어떤 작업을 할 때가 제일 뭐 힘들다는 표현은 좀 짜증났어요?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저희는 사실 처음에 주제는 미나리 영화 재개봉 시 크롤링을 네이버 영화 리뷰로 진행하지 않았고 트위터 크롤링을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트위터 크롤링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스크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거를 네이버 영화 리뷰 크롤링으로 바꿨는데 처음에 그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추후에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한글 불용어 제거하는 부분이 가장 오류가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맞아요. 다른 팀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감성 분석 부분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제가 왜 물어보냐면 파이썬의 이제 텍스트 마이닝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텍스트 마이닝이 투입 대비 효과가 참 이 얘기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이제 주제로 선정한 조가 정말 고생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전처리할 때, 특히 이제 뭐 SNS라든가 이런데 뭐 자기 맘대로 쓰잖아, 그제? 그래서 아마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과에서 뭐 제공하는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뭐 이런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냐면 그 트렌드 분석은 항상 비교 분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아마 텍스트를 분석을 했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예. 거기서 끝이 될 수밖에 없으면 그래서 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 이제 그래서 해외 것도 분석하고 국내 것도 분석한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해외의 그런 어떤 키워드랑 우리나라의 키워드가 다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트위터가 좀 어렵다 그랬는데 SNS랑 예를 들면 뉴스 기사가 조금 다르더라. 이런 뭔가 변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미나리 영화에 대한 거지만 어떤 주제가 뭐 연도별로 또는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변하더라. 이런 내용을 하면은 텍스트 마이닝이 고생한 대비 이제 효과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오케이? 진짜 수고 많았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거나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정 언어가 30%가 나오셨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적은 건지 많은 건지는 다른 다른 영화는 뭐 몇 퍼센트가 보통 평균적으로 좀 나오고 그래서 뭔가 30%가 뭐 보통 그게 25%라고 하면 부정어가 좀 많다고 이게 판별이 확 가능할 것 같은데 뭔가 그냥 30% 이게 숫자 하나만 가지고 좀 적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혹시 다른 영화는 따로 분석을 하신 건 아닌지 좀 궁금해서요. 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영화에 대한 리뷰 분석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서 임의적으로 30%가 부정적으로 나왔기, 30%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그냥 임의적으로 조금 많은 수치가 부정적인 리뷰를 남겼다고 생각해서 조금 호불호가 있는 영화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저 있는데 혹시 그 감정 분석 그 부정이랑 긍정이랑 나눈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정 분석, 긍정이랑 부정으로 나누는 그 훈련용 데이터가 있어서 거기에 1과 0으로 긍정이 1, 부정이 0으로 구분된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을 훈련시켜서 그 모델을 적용하여서 그렇게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이 있다고 보면 돼요. 긍정어 사전, 부정어 사전이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으면 긍정, 또 거기 부정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으면 부정 이렇게 가르는 거니까 사실은 전체 맥락에서 이게 부정인지 긍정인지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거지. 근데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그지? 다른 분들 이제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이조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5조 발표자분 발표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조 발표를 맡은 김지수입니다. 지금부터 5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저희 조의 주제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극장의 관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박스오피스 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반면 글로벌 OTT 서비스의 가입자와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와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살펴보고 가상 OTT 기업을 세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저희의 인사이트입니다. 다음은 저희 조가 사용한 데이터 소개입니다. 데이터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넷플릭스 파일 분석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모듈을 설치하고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각 데이터 칼럼들의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각 칼럼별 결측 데이터의 분포, 수, 비율을 도출했습니다. 결측치가 많거나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칼럼은 드롭을 사용하여 제거했고 필요한 칼럼은 가장 많은 값으로 채우거나 검색하여 값을 지정해 채우는 방법으로 결측치를 보정했습니다. 분석하는 데 필요한 연, 월, 타겟 에이지 칼럼을 추가했으며 데이터끼리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 타입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 시각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이플롯을 사용하여 TVC와 무비의 비율을 시각화했습니다.
넷플릭스 내의 TV쇼보다 무비가 2배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쁜 일상으로 인해 드라마보다 전체 러닝타임이 짧은 영화의 선호도가 증가해 영화의 공급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V쇼보다 영화를 제작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무비와 TV쇼의 시청 연령별 콘텐츠 수를 각각 알아보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 에이지로 묶어 무비와 TV쇼의 시청 연령별 콘텐츠 데이터를 시각화했습니다. 다음은 무비의 시청 연령별 데이터입니다. 무비의 경우 머추얼 항목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를 제작하면 흥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TV쇼의 시청 연령별 데이터입니다. TV쇼의 경우 무비와 달리 청소년 관람 불가인 콘텐츠가 없습니다. TV쇼 부분에서도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가 제작된다면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콘텐츠 추가 추이를 꺾은 선 그래프로 시각화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등록된 콘텐츠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재생 시간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는데요. 영화의 각 편당 재생 시간이 주로 80분에서 120분 사이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게 된다면 80분에서 120분 사이의 러닝타임이 적절할 것입니다. 파플롯을 이용하여 넷플릭스 영화 분포 탑 10 장르를 알아보았습니다. 1위는 드라마, 인터내셔널 무비 등이 차지했으며 다큐멘터리, 스탠딩 코미디, 가족 영화, 코미디와 로맨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상위권 1, 2위는 다소 무거운 소재이지만 그 이유는 비교적 가벼운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 TV쇼 분포 탑 10 장르입니다. TV쇼는 무비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장르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TV쇼의 장르는 매우 다양하고 경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습니다. 키즈TV가 2위와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아이들에게는 무비보다 TV쇼의 수요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넷플릭스 내 콘텐츠를 제작한 탑 10 국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이 2위인 인도에 비해 4배가 넘는 수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화 강국이거나 인구수가 많은 국가들의 뒤를 이어 한국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킹덤 등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앞으로 한국 제작 콘텐츠 수와 그에 대한 인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데이터 에디트 칼럼에서 연도와 월 데이터를 분류하여 콘텐츠가 업로드된 연, 월의 데이터를 시각화했습니다. 2018년 7월 이후로는 꾸준히 콘텐츠가 업데이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특히 9월과 1월 사이에 콘텐츠 등록이 압도적입니다. 또한 봄, 여름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이 둔화되는 가을, 겨울에 콘텐츠 등록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시각화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점에 따라 상위 10개의 장르를 도출합니다. 앞선 내용을 정리하자면 분포되어 있는 장르는 다큐멘터리가 1위, 드라마가 2위, 코미디가 3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평점에 따른 장르로 보았을 때 애니메이션이 1위, 뮤지컬 앤 쇼츠가 2위, 콘서트 필름이 3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장르보다는 선호도가 높은 장르를 수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박스오피스 분석을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서비스는 2016년에 기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스오피스 결과 중 개봉일이 2016년인 영화들만 불러옵니다.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장르 탑 10을 그래프로 도출합니다. 드라마가 1순위로 상위 10개 장르에 3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액션 장르는 5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관객들이 드라마와 액션 장르를 선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션이나 드라마 장르의 영화를 수급하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가별 콘텐츠 수를 분석하여 그래프로 도출하였습니다.
넷플릭스 서비스가 시작하기 이전에는 관객들은 국내 콘텐츠를 선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위인 한국과 2위인 미국의 격차에 비해 2위와 3위인 영국의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 10개국에 들어간 나라들의 순위를 보아 언어적으로 친숙한 국가의 콘텐츠를 선호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우의 크기에 한국 콘텐츠를 중점으로 수급하거나 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객 수에 따른 상위 10개 장르를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도출하였습니다. SF 장르 콘텐츠가 가장 인기를 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장르를 포함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액션 장르를 포함한 콘텐츠가 많고 관객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션, SF, 드라마 장르의 영화를 중점적으로 수급하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영수에 따른 상위 장르를 도출하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관객 수가 가장 많았던 SF 영화의 상영수가 가장 많고 드라마, 액션 장르 역시 상영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 런칭 전 박스오피스는 특이한 콘텐츠 외에도 관객의 선호를 고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런칭 후 박스오피스를 분석하고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위 10개 장르를 도출하겠습니다. 드라마가 1위, 액션의 모험이 2위를 차지하여 이 장르들의 제작과 상영이 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액션은 6번이나 이름을 올리고 있기에 액션과 드라마 장르의 영화를 수급하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별 콘텐츠 수 분석 결과입니다. 국가별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 런칭 전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객 수에 따른 상위 10개 장르입니다. 분포 장르, 관객 수에 따른 상위 10개 장르와 유사합니다. 또한 드라마 장르가 5번 이름을 올리며 가장 인기가 많음을 알 수 있어 드라마, 판타지, 모험의 가족 장르의 콘텐츠를 수급하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영수에 따른 상위 10개 장르입니다.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하는 드라마인 가족 장르를 가장 많이 상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 수 순위권에 있던 애니메이션은 없으며 판타지가 하위권임을 보아 넷플릭스 런칭 이후 박스오피스에서 상대적으로 관객 수를 덜 고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영화보다 TV 수급을 늘리고 있으며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해 최신 콘텐츠를 포함하여 과거 콘텐츠를 함께 확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20, 30대 고객층 외에도 어린이 등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러닝타임의 길이가 줄어드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스오피스의 분포 장르 및 서도 국가는 넷플릭스의 런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관객 수에서는 변동사항이 있었으나 드라마 장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사이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넷플릭스 및 박스오피스 분석을 통해 가장 OTT 플랫폼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미 OTT 시장은 넷플릭스는 물론 티빙과 같은 국내 OTT 플랫폼 등이 출시된 레드오션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상 OTT 플랫폼 스왓은 후발주자에게 유리한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분화된 구독 수입 및 대여권을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보통 한 달 기준으로 구독을 해야 하는 OTT 플랫폼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고객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일권, 일주일권 등 구독권을 세분화하여 출시합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로 정기권이 아닌 한 편당 100원 정도의 대여권을 출시하여 어린 고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짧은 콘텐츠를 출시하는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넷플릭스 콘텐츠 러닝타임은 85분에서 120분 정도로 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집중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으며 릴스와 틱톡 등 다양한 숏폼 콘텐츠가 유행함에 따라 쏘앗에서도 짧은 콘텐츠를 출시하는 것입니다. 쏘앗 또한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숏폼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장편의 드라마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존의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핵심적인 내용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압축하여 새로운 고객층들을 유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핀오프를 출시하는 전략입니다. 스핀오프란 원작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지만 주인공과 전혀 다른 이야기의 제작물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숏폼 콘텐츠는 짧은 길이라는 콘텐츠의 특성상 원활한 공급이 어려운 경우 TV의 사례처럼 소비자들이 쉽게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핀오프를 쏘앗 오리지널 콘텐츠로 출시하는 전략입니다.
아직 신생 기업이기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 제작에도 무리가 있기에 유튜브 콘텐츠 중 하나인 집구미기와 협력하여 오리지널 콘텐츠를 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유튜브 시청자들까지 고객층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평점 상위권을 차지하는 애니메이션, 뮤지컬과 같은 장르의 콘텐츠 스핀오프를 제작하는 것 또한 스핀오프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키즈 버전의 수익 모델을 출시하는 전략입니다. 키즈 콘텐츠가 넷플릭스 TV쇼 분포 장르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박스 오피스에서도 애니메이션이 상영수 3위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 고객층의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의 자녀 보호 기능과 같은 키즈 버전의 계정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또한 키즈 버전의 경우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여 더 많은 어린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키즈 버전이 포함된 4인팟 계정의 경우 키즈 버전을 제외한 다른 계정 접속 시 인증번호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키즈 버전과 성인 계정을 확실히 구분하여 청불 등급의 컨텐츠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로 걱정하는 부모 고객층의 신뢰를 얻어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나라의 컨텐츠를 유입하는 전략입니다. 박스오피스 시각화에서도 알 수 있듯 미국, 한국에 이어 영국, 일본이 선호 국가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추이를 볼 경우 미국과 인도의 콘텐츠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콘텐츠 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아스에서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틈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콘텐츠 수입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처럼 넷플릭스 및 박스오피스의 시각화 분석을 통해 가상의 OTT 기업 소아스의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여 가상 기업인 소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5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랑 동일한 질문. 어떤 작업할 때가 제일 어려웠어? EDA로 한 거네, 그지? 어떤 작업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희는 주제 선정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 주제 선정하는 게. 네, 저희가 주제를 네. 한 3-4번 정도 바꿔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주제 선정을 계속 바꿨던 이유는 주제 선정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시각화도 안 나오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제를 계속 바꾸게 되었는데 이제 결국 주제 선정을 통한 시각화가 제일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발표했던 조도 영화하고 두 번째 발표했던 조도 결국에 영화인데 여러분들 그 언제 영화 보냐? 공부할 시간도 없지 않냐? 응? 그 다음에 그 내 수업에서도 설문조사 이제 하라 그러면 OTT가 제일 많아. 애들이 다 보나 보지? 그 다음에 또 그 나로서는 굉장히 쇼킹했던 게 그 한 브랜드를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얘 봤다 쟤 또 다른 브랜드로 옮겨갔다 계속 호핑들을 하는 거가 나로서는 사실 굉장히 쇼킹해서 그것도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나 봐. 그래요? 네. 그런 것 오케이.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 네. 되게 오케이. 컨텐츠들이 다 달라서. 그렇구만. 그 첫 번째 조랑 이제 좀 다른 차원의 분석이라 둘 다 의미가 있어요.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한번 분석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OTT의 새로운 서비스 하나를 지금 론칭할 계획을 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중간에 나중에 이제 이거를 여러분 과제할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 그 처음 발표한 조도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디 그 저기 뭐야 그 뭐 공모전이나 이런 데 나갈 때 같이 조로 해가지고 제출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앞에서 굉장히 많이 시각화랑 분석을 했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토대로 지금 소아신가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각각 분석이 어떻게 전략에 매핑되어 있는지 그림 하나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나라별로 어쩌고 뭐 컨텐츠별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든지 아무튼 여러분이 보기 쉽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뭐뭐뭐의 큰 전략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그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업체에 대한 세부 전략을 하면 아, 이런 어떤 분석을 이렇게 활용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네. 재밌네. 저는 됐습니다. 다른 우리 친구들 질문할 친구 있으면.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퀴즈 버전에서 인증번호 받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궁금했던 거는 유튜브의 콘텐츠 중 하나인 집 꾸미기랑 협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집 꾸미기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집 꾸미기가 오늘의 집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알고. 오늘의 집처럼 그렇게 인테리어를, 네,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자 집에 가서 인테리어를 해주는 그런, 네, 유튜브로 제가 평소에 즐겨봐가지고 생각나서 넣은 사례입니다. 그럼 그 집 꾸미기를 스피노프에 활용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콜라보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쏘아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콘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저 저 질문 있어요. 하나, 어, 먼저 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대여권을 100원에 이제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한 달에 막 대여권만 보고 사면은 사실 한 달에 막 1,000원 이상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대여권으로만 구매를 하게 되면은 수익 구조에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인사이트에서 혹시 수익 구조는 어떻게 구축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렇게 대여권을 사실 만들게 된 계기가 그 청파장터에서 OTT 뭐 예를 들어 티빙에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으면은 그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뭐 한 시간에 200원, 300원씩 그 사용자에게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아예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 영감을 얻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기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팔면, 이렇게 서비스 상태에서 팔면 어떨까 싶어서 대여권을 그 100원으로 잡은 것인데, 수익 모델을 생각하고 잡은 게 아니라서, 그런 질문에서의 답변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익 구조를.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는데, 소왓이라는 게 오조 분들이 가상의 OTT 회사를 만드신 거잖아요. 소왓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So what 아닐까? 쏘아은 저희가 이제 소비자 경제에서 쏘랑 그리고 그 컨텐츠를 보는 거니까 왓칭 해가지고 줄여서 쏘아스로 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없으시면 이제 사조 발표 진행해도 될까요? 사조 발표자분 준비해 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4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 빅스타 2학기 4조 최종 발표를 맡게 된 박혜은입니다. 저희 조는 1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2학기 공익광고와 데이터로 보는 시대상 분석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조의 그동안의 발자취들 그리고 기록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공익광고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1984년 공익 광고입니다. 고용인과 고용주는 언제나 한마음이라는 주제의 광고인데요. 이 광고를 보면 다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사관계에 대해 강조하는 광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광고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당시에도 노사관계가 중요했구나 정도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왜 이런 광고가 나오게 됐지? 표면적인 광고의 주제인 노사 화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의 배경에 대해 주목을 해보았을 때 해당 시점 내 노동조합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시 다소 완화된 탄압이 있었다는 것을 다음에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결관계를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내는 것이 저희 팀이 이번 빅스타 활동에서 진행한 활동이며 공익광고와 공공 데이터로 보는 시대상 분석, 이것이 앞으로 설명드릴 발표의 주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등장한 공익광고들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하고 해당 키워드별 공공 데이터, 그리고 해당 시점의 뉴스들을 크롤링하여 시대별 공익광고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파이썬을 활용해 이 모든 데이터들을 시각화하고 가공하여 대시보드를 제작하고 기존 공익광고 주제에 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해 2022년에 등장할 공익광고 키워드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마 대시보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시보드는 여러 데이터들을 한 화면에 모아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한 공익광고와 시대별 주요 사건의 연관성을 살펴보기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시보드라는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해내고자 하였고 배포해드린 대시보드는 PPT 슬라이드쇼 기능을 활용하여 보시면 시대별 흐름을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 외에도 시각화, 크롤링을 통한 대시보드 작성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이번 저희 한 학기 동안 저희 팀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공공 데이터 플로톤 내 방송 공익 광고 주제별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통해 대분류, 소분류 등 시대별 광고 주제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이후 파이썬을 활용하여 1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공익 광고 키워드에 대한 파이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파이 차트를 그릴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공익 광고 주제별 현황 CSV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분류별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 불러온 후 이렇게 소분류를 기준으로 공익광고 키워드 빈도수를 세고 파이 차트에 들어갈 폰트를 불러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파이 차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빈도수 분석 결과에 따른 비율과 구성 요소들을 명확히 설정한 후 폰트, 그리고 색상, 크기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대시보드 내 시각적 효과를 위해 배경을 투명하게 저장하는 명령 또한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차트가 바로 다음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빈도수를 예측해 보았다면 왜 그런 빈도수가 나타나는지를 증명해야겠죠. 따라서 이후에는 주요 사건에 대한 데이터 정리를 통해 해당 시점 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후 흐름에 맞춰 유의미한 자료들을 수집했는데요. 보이시는 것과 같이 통계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시각화 작업을 하기 전 무의미한 데이터들은 정리하는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각화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다음과 같이 통계청에서 바로 가져온 자료들은 결측치가 존재했기 때문에 결측치 값들이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후 필요한 데이터들만 남겨둔 뒤 삭제했고 데이터 열과행을 받고 시각화하기 전 작업들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마무리한 이후에는 앞서 진행한 과정과 동일하게 X축, Y축, 그래프 제목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각 시대별 유의미한 자료들을 보기 좋게 시각화했습니다. 이렇게 수치적인 데이터들 또한 좋은 객관적인 지표로서 작용하지만 해당 기간 내 일정 키워드에 대한 등장한 기사들 역시 시대상과 분위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별 기사를 시대별로 기간을 설정하여 크롤링하고 이를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냈는데요. 역시 크롤링 또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먼저 인풋하고 해당 코드에서 사용할 언어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제목들이 타이틀 시트에 저장되도록 지정한 후에는 사이트 내 한 페이지 기사가 아니라 모든 페이지를 포함하여 크롤링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하고 크롤링하고자 하는 연도가 설정된 링크를 코드에 넣고 기사 제목을 크롤링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여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로 저장한 후에 가공하여 가장 많이 나타난 용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음 코드를 통해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냈습니다. 이후 이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하여 시대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제작한 대시보드를 소개할 파트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시대적 흐름을 소개하기보다는 주요 포인트 위주로 발표를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 이후 꼭 미리 배부해드린 대시보드를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저희가 만든 대시보드를 통해 지난 시대를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제작한 대시보드를 토대로 도출해낸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시대상을 공익광고 키워드 빈도수와 공공 데이터를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대별 공익광고 영상을 시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광고 사진을 클릭하면 영상 링크로 넘어가 광고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크게 대시보드 파트를 사회 파트, 그리고 경제 파트로 나누어 제작했습니다. 1980년대 사회 파트를 보시면 대표적인 공익광고로는 안전, 그리고 안전이 있으며 사회 질서의 교통안전이 눈에 띄는데요. 해당 시대의 데이터 중 자동차세를 보시면 1987년 이후 자동차 이용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볼 수 있으며 같은 시기 교통사고 사망률 역시 증가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파트를 보시면 국민의식과 나라 사랑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 지표로 보았을 때 이 역시 1980년 초반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경제 성장률이 1980년 중반에 이르러 큰 경제 성장을 달성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익 광고들이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90년대입니다. 사회 파트 먼저 보시면 저축 절약과 소비, 그리고 사회 질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광고로 공영선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시대에 선거가 열렸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1990년대 기사 크롤링을 통해 선거철 분위기와 언론 상황을 확인해보자 했습니다. 크롤링 결과 금권 선거, 그리고 관권 선거의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곧 90년대의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정치 상황을 보여줍니다. 경제 상황을 보시면 이 당시 역시 국민의식과 나라 사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당시 1인당 GDP 수치를 보았을 때 1998년 IMF 외환위기로 경제 불황을 겪어 수치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경제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대입니다. 사회 파트를 보셨을 때 당시 나눔 그리고 이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2000년대 자살률 통계 수치를 보셨을 때 2004년 그리고 2008년 크게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OECD 진입 후 9년간 자살률 1위를 기록해 이를 극복하고자 나눔 그리고 이웃의 키워드의 공익 광고가 다수 등장한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파트 보시면 국가 경제와 국민 의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해당 시기 개인 파산 신청 지표를 보시면 2000년대 중반 파산 신청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시기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신청이 늘고 이에 따라 국민의식의 증진을 위해 해당 키워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대입니다. 사회 파트 내에 기존에 없던 인터넷 예절이 눈에 띄는데요. 해당 시기는 전자기기 보유 현황 수치를 보셨을 때 전자기기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인터넷 네티켓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기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한 것 역시 이에 대한 문제인식이 증가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파트에서는 부정부패의 키워드가 등장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시기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치를 보셨을 때 세월호 사건에 따라 급감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해당 시기 촛불 시위,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정부패의 키워드가 등장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20년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공존보건과 복지일 텐데요. 코로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크롤링 결과를 보셨을 때 코로나 백신, 위드 코로나, 확진자, 극복 등의 키워드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에 있는 신종플루 크롤링 결과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대 다른 지표들인 층간소음, 경기 종합지수, 의료비 역시 모두 그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익광고의 키워드 빈도수와 해당 시기 공공 데이터를 통해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그동안의 이슈들을 모두 훑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시기별 공익 광고 키워드들과 데이터들이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희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신나하면서 작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처럼 데이터가 가진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당 시대별 공익 광고와 시대상의 연결관계를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냈다면 내년 등장할 공익 광고도 이제 모아온 데이터를 통해 미리 예측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어떠한 공익 광고들이 등장할까요? 저희가 도출하는 키워드는 위드 코로나, 선거, 층간소음, 올림픽과 서해화합 이렇게 4가지입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의 경우 코로나 기사 크롤링을 통해 도출해낸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재 일상생활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위드 코로나가 대두되고 있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를 키워드를 통해 일상 회복, 사회 공동체, 사회 화합의 공익 광고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선거입니다.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인데요. 선거철 다수의 선거 관련 공익 광고가 등장한 시대적 빅데이터에 따라 2022년에도 선거 관련 공익 광고가 다수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다음으로는 층간소음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층간소음에 대한 공익 광고가 등장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들어서 다양한 개인의 삶, 그리고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중요시 여기는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이나 성차별, 데이터 소외계층 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층간소음, 즉 예절과 배려를 중시하는 사회적 공동체적 분위기를 강조하는 공익 광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림픽과 사회 화합입니다. 88 올림픽이 열렸던 1980년 후반,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2010년 후반 모두 공익 광고 키워드에서 사회 화합이 최다 빈도수를 차지한 것을 미루어 보아 2022년에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위드 코로나 정책과 연결지어 다시 한번 경제 부활 그리고 사회 화합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올림픽과 관련한 사회 화합 공익 키워드가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이제 이 광고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제 이 광고를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렇듯 저희 조는 해당 광고와 시대상의 연결관계를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는 표면적으로는 숫자와 글자만을 보이고 있지만 그 내면에 숨겨있는 무한의 의미와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개인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궁금한 게 있는데 대시보드 어떻게 만드냐? 저 PPT로 만들었어요. 아, 진짜? 야, 도대체 이건 어떻게 만들었나 너무 궁금했는데 PPT로 만들었네. 응? 야, 그다음에 너희는 대부분 다 2000년생 아니냐? 그지? 거의 네. 그지? 야, 여기 보니까 뭐 1900년, 1990년, 1980년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 그 어마어마하게 그 했네. 너희 2학기 동안 공부 안 했나 보지? 응? 공부 안 하고 이것만 했나 보다. 야, 그 분석을 뭐 이것저것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네. 응?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공익광고 협의회 뭐 이런 데다가 보내도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야. 응?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동의하기 어려운 거는, 야, 우리나라 올림픽도 아닌데 베이징 올림픽에 뭐 화합 이런 이슈가 내년에 크게 뜰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더라고. 지금 뭐 가네 안 가네 하고 있잖아, 지금. 베이징을 참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은 사실은 좀 들었는데, 아무튼 그 굉장히 열심히 했네요. 저는 뭐 감사합니다. 이 정도?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저 될까요? 질문 가은님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저번 회의 때까지만 해도 2022년 예측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측을 새로 또 해오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조금 궁금한 점이 그 대시보드에서 뭐 1980년 그리고 2010년도 이렇게 뭐 빈도수 같은 걸 했을 때 보통 막 7개 그리고 3개 뭐 1개 이 정도로 나타났는데 2020년도 키워드는 그것보다 빈도수가 더 높더라고요. 근데 2020년도는 지금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렇게 2개년밖에 없잖아요. 그럼 최근에 공익 광고 수가 늘어난 걸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그 나누는 분류 기준에 대분류가 있고 또 소분류가 있는데 2020년대는 주로 코로나 관련 키워드가 많이 등장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대분류 예시를 들어드리면 사회 공동체도 있고 보건 관련된 것도 있고 위생 관련된 것도 분류가 되게 여러 개라서 광고들이 뭐 예를 들어 3개, 4개, 5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010년대까지는, 대분류로 한 5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주가 되는 것이 경제 파트랑 사회 파트여서 그 2개 중에서 거기서 빈도수를 분석을 한 거고, 올 2020년은 총 8개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분류를 경제, 사회로 나누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분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대분류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빈도수가 다른 것보다 좀 평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저는 그 연도별 주요 사건들을 공공 데이터로 분석한 게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했던 게 연도별 주요 사건들이 되게 굉장히 다양했을 텐데 데이터를 선정할 때 육류 소비량이나 시장 금리 등으로 선정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게 공공 데이터, 공익 광고에 예를 들어서 육류 소비량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2005년에 실제로 육류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공익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갑자기 이런 공익 광고 왜 나왔나 해서 사건을 이렇게 뒤집어 보다 보니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익 광고를 이제 토대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럼 시장 금리나 네. 네. 그럼 시장 네. 금리나 다른 데이터들도 그런 공익 광고들이 나온 거에 대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기준을 잡아서 공공 데이터 분석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먼저 공익 광고를 분류하는 소분류에 자주 언급되는 그 공익 광고 주제의 키워드를 먼저 빈도수를 분석을 하고 그 빈도수가 왜 도출이 되었는지 그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를 그러니까 공익 광고 키워드 분석을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1조 발표자분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타 1조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주제 및 데이터 설명입니다. 팀원들이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1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켓컬리라는 브랜드의 프로모션을 기획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1조의 주제는 마케팅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켓컬리 프로모션 제안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데이터는 케겔 사이트에 있는 커스터머 퍼스널리티 애널라이시스라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총 29개의 열이 존재합니다. 피플 관련 컬럼에서 저희가 사용할 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태어난 연도, 결혼 여부, 소득, 어린이 청소년 자녀 수, 가입 시기입니다. 프로덕스 관련 컬럼에서 저희가 사용할 열은 와인, 과일, 정육, 수선, 간식, 구매량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관련 컬럼에서 할인받아 구매한 횟수, 온 오프라인으로 구매한 횟수, 웹사이트를 방문한 횟수를 데이터 분석에서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켓컬리 전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마켓컬리의 포피 전략입니다. 간단히 키워드로 보여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컬리의 가격 측면에서 돋보였던 EDLP는 매일 낮은 가격의 약자로 60여 종의 상품을 1년 내내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 혜택인데요. 회원가입 직후 10,000원 이상 주문 시 특정 제품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첫 구매 후 30일 동안 무료 배송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제품 측면입니다. 마켓컬리의 상품은 70여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검토에 통과한 제품들만을 판매합니다. 신성식품은 오전 수확 후 다음날 배송을 원칙으로 하여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식제품에는 신선함 유지를 위해 온도에 따라 다른 포장재를 사용합니다. 또 마켓컬리는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100%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합니다. 유통 측면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샛별 배송입니다. 마켓컬리는 온라인 식품업계 중 최초로 샛별 배송을 구축했습니다. 샛별 배송이란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제품을 받을 수 있는 배송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풀 콜드 체인입니다. 풀 콜드 체인은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산지에서 수확하는 시점부터 배송까지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온도관리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은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이 광고 속의 사진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마켓컬리는 스타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톤 다운된 보라색을 떠올리면 마켓컬리를 연상케 할 정도로 마켓컬리만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컬러 마케팅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압 분석입니다. 신선도 유지가 식재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켓컬리의 강점은 샛별 배송과 풀 콜드 체인 시스템입니다. 또 고품질 신선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약점으로는 마켓컬리가 식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성장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또 증가하는 매출 상승세와는 다르게 작년 적자로 인해 사업 수익성이 약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회입니다.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과 국내의 신선식품 시장의 낮은 온라인 침투율은 온라인 식재료 시장을 다루는 마켓컬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입니다. 경쟁사인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새벽 배송에서의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경쟁자들도 프리미엄 식품을 취급하면서 장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대형마트들도 자사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추세라 큰 위협이 됩니다. 다음은 STP 전략입니다. 먼저 마켓컬리는 온라인 프리미엄 식재료 시장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율이 높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나이대가 25세에서 55세이고 수도권 내에 거주하며 마켓컬리의 고품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있는 소비자에게 브랜드와 제품을 적절히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데이터 분석 과정 전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체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소득과 지출의 상관관계입니다. 소득과 지출 간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마켓컬리 고객들의 소득 수준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저희는 지출 칼럼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의 교육 수준 비율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고객들 중 고학력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과 지출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박사, 학사, 석사, 대학원생, 고졸 순으로 지출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이 대체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세 가지 전체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저희는 해당 고객 데이터와 마켓컬리가 초반에 타겟으로 잡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구매력 있는 고객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열을 모두 제거하였고 인컴 데이터의 결칙치를 중간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고객 나이를 나타내는 에이지라는 열을 새로 만들었으며 고객의 연령대를 나타내는 에이지 그룹이라는 열도 새로 생성하였습니다. 19세 이하의 고객은 미성년자, 20세부터 39세의 고객은 성인, 40세부터 59세의 고객은 중년, 그리고 50세 이상의 고객은 장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총 자녀 수를 나타내는 children이라는 열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인 구매 여부를 기준으로 지출액을 토탈 스pen딩 1과 2로 나누었습니다.
제품별 구매액을 나타내는 열을 간단하게 와인, fruit, meat, fish, sweet으로 대체하였고 결혼 여부를 나타내는 열에서 동거인이 있을 경우 파트너, 동거인이 없을 경우 싱글로 대체하였습니다. 에이지 열에서 94일 이상의 값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이상치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에이지 그룹, 칠드런, 에이지 열을 새로 생성한 후 남은 필요 없는 열들을 추가로 제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책치 여부 확인 결과 결책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EDA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세 가지는 정육과 와인을 포함하지 않은 총 지출, 와인과 와인을 포함한 총 지출, 그리고 정육과 와인을 포함한 지출입니다. 즉, 정육과 주류를 구매한 횟수가 높을수록 총 지출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세 가지입니다. 웹사이트 방문 횟수와 소득, 웹사이트 방문 횟수와 총 지출, 그리고 자녀 수와 총 지출입니다. 즉 웹사이트 방문 횟수가 높을수록 소득과 총 지출은 적고 자녀가 많을수록 총 지출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혼 여부에 따른 고객 분포와 그 소비액입니다. 파트너 비율이 싱글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여부에 따른 소비액에서는 싱글인 고객의 지출액이 파트너가 있는 고객보다 미세한 차이로 높았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고객 분포와 그 소비액입니다. 약 80%의 고객이 자녀가 1명이거나 자녀가 없었고 자녀가 없는 고객의 지출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연령대에 따른 고객 분포와 그 소비액입니다. 중년과 성인의 비율이 약 85%로 가장 높았고 지출액은 작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지출은 매우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인 포함 여부에 따라 구매액이 높은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포함했을 경우 와인과 정육 제품 구매 액수가 월등히 높았고 와인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정육의 구매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은 와인과 정육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집을 나누기에 앞서 엘보우 기법을 통해 적합한 군집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4개의 클러스터로 군집을 나누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K-민지를 이용하여 군집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군집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군집별 분포입니다. 이를 통해 군집화가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집별 자녀 수입니다. 클러스터 1은 자녀가 거의 없고 클러스터 0, 2, 3은 평균적으로 1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군집별 나이 분포입니다. 클러스터 0의 나이대가 가장 어렸으며 클러스터 1의 가장 폭넓은 나이대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집별 지출입니다. 토탈 스페인딩 1과 2 모두 1, 3, 2, 0 순서로 지출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군집별 해석을 바탕으로 클러스터의 이름을 제정해야 하였습니다. 클러스터 0은 VIP, 1은 골드, 2는 VVIP, 3은 실버로 제정해야 하였습니다. 제정한 군집을 바탕으로 해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할인받아 상품을 구매한 횟수입니다. 할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군집은 VIP이며 할인에 가장 적은 영향을 받는 군집은 VVIP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군집별 소비 습관입니다. 모든 군집에서 와인, 육류, 생선, 과일 순으로 지출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집별 소비 방법입니다. 군집별 소비 방법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골드와 실버는 웹사이트 방문 횟수에 비해 실제 온라인 구매 횟수가 낮습니다. 반면 VIP와 VVIP는 웹사이트 방문 횟수에 비해 실제 구매 횟수가 높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와인과 정육 제품의 구매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골드와 실버의 특징은 하나로 묶어볼 수 있었는데요. 오프라인 구매 횟수와 웹사이트 방문 횟수에 비해 실제 온라인 횟수가 적습니다. VIP는 할인의 영향을 받으며 온 오프라인 구매에서 모두 높은 구매율을 보였습니다. VIP와 VVIP는 웹사이트 방문 횟수에 비해 실제 온라인 구매 횟수가 높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프로모션 제안에 대해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2가지 프로모션을 기획했는데요. 먼저 프리미엄 오프라인 스토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와인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와 스테이크용 정육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기획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인 마켓컬리를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스토어 프로모션 제안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판단한 데에는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케팅 데이터 분석 결과 지출액이 높았던 VIP와 VVIP 고객이 와인과 정육 구매에 많은 금액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상 우리나라는 온라인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오프라인 스토어를 여는 방향으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와인과 정육의 구매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즉, 장을 볼 때 두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두 제품을 한 곳에 묶어 판매하는 매장이 생긴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리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켓컬리가 주력하고 있는 식품 시장은 성장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주류 판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면 마켓컬리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식품을 판매한다는 브랜드 이미지와 결합하여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는 먼저 백화점 내 팝업 스토어 형태로 입점을 하고 추후에 일반 매장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팝업 스토어란 짧은 기간 동안에만 운영하는 임시 매장을 칭합니다.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브랜드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전 실험을 목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입점을 하는 만큼 입소문 마케팅에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현대백화점 팝업 매장 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5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또한 크게 증가한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팝업 스토어가 단순히 마케팅 수단을 넘어 수익원으로 각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켓컬리가 프리미엄 오프라인 스토어를 백화점 내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연다면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출석 보상 프로모션입니다. 여러 어플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이라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러한 기획을 한 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버와 골드 집단의 웹사이트 방문 횟수가 다른 그룹 대비 높은 것에 비해 방문 횟수 대비 구매율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방문을 할 때마다 얻는 이득이 있으면 방문 횟수가 구매율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VIP 집단이 할인을 받아서 구매한 횟수가 타 집단에 비해 2~3배가량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기획했을 때 VIP 집단 또한 매력을 느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모션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봤습니다. 왼쪽 사진은 마켓컬리 UI UX를 디자인한 것인데요. 한 달 동안 출석 도장을 모으고 도장 개수만큼 쿠폰 할인율에 차등을 두어 다음 달 1일에 마켓컬리에서 쿠폰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획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25번 출석을 한다면 다음 달에 10% 쿠폰을 지급받습니다. 이 쿠폰은 총 상품 10,000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발급 후 7일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어플 방문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방문율의 증가는 구매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해당 데이터가 국내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인 마켓컬리 프로모션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어려움입니다. 초반에 프로젝트를 기획할 당시 저희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군집을 나누는 데 있어 세분화된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어 군집에 맞춘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집별 소비 습관이 크게 다르지 않아 초기에 기획했던 개인별 상품 추천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여 프리미엄 오프라인 스토어를 기획할 수 있었고 군집에 맞춘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다수에게 적용 가능한 프로모션들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 카글은 무슨 데이터야? 캐글이 엄청 많은 해외 데이터를 모아놓은 사이트인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커스터머 퍼스널리티 어널리시스라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했어요. 가져와서 쓴 거야. 그래서 나는 와인을 팔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게 도대체 그래서 막 검색했다 야. 요새 마켓컬리는 와인을 파나 싶어서 군집 분석으로는 아주 개인별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제안하는 거는 어렵지만 내가 보기에 군집 분석 결과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UI, UX까지도 제안을 해서 야 근데 발표를 21학번이 하냐? 응? 응? 야 서연아 네? 발표를 너한테 시키니? 언니들이?
아니, 이게 응? 저희 그냥 아, 사다리 타기로 정해진 거여가지고. 사다리를 타기로 해가지고 네가 한 거야? 네. 야, 그 최지연하고 찬미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근데 학번들이 저 발표를? 언니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아, 네, 그래? 괜찮았어요. 네. 야, 이 1학번이 3명밖에 없어? 저희 3명밖에 없어요. 애들이 안 들어온 거야? 아니면 너희가 안 받은 거야? 다 받았는데 좀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음, 좀 1학번 신청자가 조금 적기도 했어요. 아, 그래? 그 서연아, 지연아, 찬미야 해보니까 어떠냐? 어, 빅스타 하면서 너무 좋은 팀원분들이랑 같이 파이썬 통해서 데이터 분석도 해보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지연이는? 야, 막 저는 좋은 얘기를 강요시키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파이썬을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직접 해봤는데 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지. 네. 그리고 뭔가 완성도 있게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언니들이 또 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음. 네,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내가 보기에 19하고 20들이 완전 대박이네. 어? 왜 이렇게 잘해? 야, 너희 4학년 가서도 19들이 좀 계속 해라. 어? 특별을요? 어. 노하우 전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당분간 좀 하고서 이렇게 떠나야 되지 않겠냐? 20들이 바로 받을 수 있겠어? 저희 그래도 임원진 중에 2명 20 있어가지고 할지는 내년에도 하나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무튼 4조 원래 5조라 그랬는데 뭐 한 조는 이제 그 없어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4조가 발표 내용이 다들 너무 좋았어. 그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을까? 내가 이번에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게 점점 질문들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래서 이런 외부 활동 때문에 어, 얘네들이 공부를 좀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희 오늘 발표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다들 모든 조가 그 힘든 주제로 잘 한 것 같아. 그 또 가은이네 조에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고 내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들 해주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와인이랑 정육 그 상품의 구매액이 가장 높아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와인이나 아니면 정육 자체가 원래 비싸서 구매액이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 뭐 구매액이 높았던 다른 상품들 중에서 유의미한 지표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구매액이 높았던 상품 중에 와인과 그걸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와인과 네. 정육.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와인과 정육이 좀 유독 높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던 이유가 일단 저희 데이터에서 일단 고학력자의 비율이 되게 높았고 그리고 그만큼 소득도 높고 그만큼 지출도 높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조금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좀 마켓컬리에서 지향하는 좀 되게 프리미엄 식품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랑도 좀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뭐 프루트나 뭐 간식 이런 거에서는 따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저희는 따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있는데 혹시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사용하신 데이터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사용하신 데이터가 마켓컬리 데이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가 뭐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뭐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게 아니라 케글에서 다운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데이터가 뭐 정확하게 어디서 제공이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공된 데이터들을 케글에서 공유한 사용자가 뭐 2차 가공한 데이터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2차 가공한 데이터라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뭐 일부 케이스들을 삭제하거나 간소화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답할까요? 네, 저희가 맨 처음에 다운을 받았을 때는 케글에서 다운을 받은 게 맞고요. 거기에서 원본 데이터를 저희가 조금 전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90살 이상이, 100살 이상이라던가 105살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처리를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임의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아니고 제가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나라까지는 지금 조금 초반에 해가지고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해당 나라에서 실제로 마켓 소비자들 대상으로 진행한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 데이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략 한 2,000명이 좀 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입니다. 네, 답변 그냥 감사합니다. 유출을 해볼 때 뭐 코스트코 같은 데에서 나온 데이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 와인하고 좀 다량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매장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근데 그 이제 뭐 캐글인지 카글인지 여기에서의 각 데이터의 상세 그런 내용들 설명은 없나? 그러니까 뭐 설명 나이라든가 없어요. 아니 이 변수 말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유리가 궁금해했던 것처럼 이게 연도는 어디고 위치는 어디고 매장은 뭐 A사, B사, C사 정도라도 뭔가 이렇게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나온 그런 거는 없나? 이게 저희가 데이터별로 되게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코로나19 데이터 이런 건 엄청 명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마케팅 데이터 쪽에서 조금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그 소비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중에서는 이게 가장 행의 수도 많았고 가장 정확한 것 같아서 저희는 이거를 데이터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케이. 네. 뭔가 국내 마케팅 데이터를 찾아서 분석을 했으면 조금 더 잘 적합했을 것 같아요. 이 마켓컬리랑 관련해서. 저도 그게 한계점에서 저희도 그게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는데 좀 국내 데이터에서 막 이렇게 온라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해외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해주세요. 이 데이터 카테고리를 선정한 기준이나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수집 선정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교육 수준이랑 이런 거 선택하신 기준이 좀 궁금해서. 저희가 열을 선택한 기준이요? 네. 이건 제가 대답할까요? 네, 좋아요. 네, 그 마켓컬리에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 결과를 이제 적용시키려면 이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열을 이제 물론 저희 기준에서 정한 거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혹시 지민이 PPT 잠깐만 내려줄 수 있어요? 네, 이제 고객별로 이제 나이를 알려면 태어난 연도가 필요하니까 이게 2015년 기준 데이터니까 2015년에서 이제 고객들의 태어난 연도를 빼면 나이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네, 임의로 뽑아서 네,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최종 발표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고도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는 뭔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모든 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결과까지 너무 잘 내주셔서 저는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2022년 학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쫑파티 관련 공지사항만 남아서 교수님께서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가은이가 다 했네. 가은이가 다 했고, 내가 19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면담을 다 했잖아, 그지? 근데 이제 20도 몇 명은 방으로 한번 왔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전화로만 얘기를 해서 여러분 방학 때나 언제든지 한번 얼굴 보고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여럿이 같이 와도 돼. 아까 그 21학번 3명, 서연이, 지연이, 찬미 셋이 같이 와도 된다. 근데 집이 서울이냐? 서울 수도권이냐? 답이 저는 없네. 서울 살긴 해요. 그래. 그러니까 한번 그 수도권이면 한번 얼굴 봤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 너무 고생 많았다. 근데 이제 가은이랑 교육 그 컨텐츠 올린 우리 임원진들, 그 다음에 또 그 회계 처리했던 또 임원진들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한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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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도 되는 거야? 네, 교수님 나가셔도 되세요. 너무 오케이. 늦어가지고. 네, 진짜 고생 오케이. 많으셨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튜브에 편집한 거 제가 따로 올릴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